포피의 손을 잡아요. 포피의 귀를 기울여요. 마음을 열고 포피와 친구 되면 당신의 눈이 되어 세상을 보여드려요. 요즘 일본에서는 관광 안내, 숙박객 접수 등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 모양의 로봇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음성이나 사람의 움직임을 인식하는 기술이 발달되면서 표현력이 높아진 로봇 제조가 가능해지고 이를 기업들이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건데요. 한 대형 백화점은 안내원 대신 인형 로봇을 매장 안내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몇 년 후에는 단순 안내와 접수뿐만 아니라 판매까지 담당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일본 경영 컨설팅 업체인 노무라 종합연구소와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앞으로 10년 후 회계사무원이나 배달원 등 노동자 절반이 기계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네, 사람끼리 경쟁을 넘어가지고 기계와도 경쟁을 해야 되는 시기가 머지 않았네요. 네. 참 씁쓸한데요. 기술의 발달이 꼭 좋은 것인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도 인간의 감성만큼은 로봇이 대신할 수는 없겠죠. 오직 사람만이 전할 수 있는 따뜻한 감성을 담아 1월 21일 목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옥희입니다. 네. 네, 재밌죠? 이런 걸 로봇이 못한다는 거죠. 네. 로봇은 따라하기만. 사실 근데 네. 요새 제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글을 읽고 있는 음성 엔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이제 좋아졌어요. 발음도 정확해지고. 얘네들이 이제 TV, 라디오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옛날에 그 음성들이. 네, 그런 음성으로 라디오 진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사이버 DJ라 그래가지고 밤 사람들이 12시에 나와가지고 오래 듣기 힘들지 않았을까요? 기계음을? 그냥 노래만이 나왔고 안녕하세요. 오늘 노래는 뭐 이러면서 네, 근데 그런 기술이 조금만 더 발달하면 진짜 대체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감성까지도 따라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몇 년 후에는, 한 몇십 년 후에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오니까 영화처럼 되지 않을까요, 진짜? 그러게요. 인공지능, 인간 감정을 가진 로봇들. 그리고 나의 분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그런 분신, 클론 막 이런 것들도 막 영화로 많이 나왔죠. 홍옥희와 똑같이 생긴 로봇. 목소리도 홍옥희인데 약간 감성이 떨어지는 그런 로봇이 발명이 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좀 무서울 것 같은데 저는. 무섭지 않을까요? 그런 게 약간 좀 일반적인 상황이 된다면 당연하게 받아들이겠죠, 아무래도. 근데 아무래도 지금은 그런 상황이 없다 보니까 처음 대면하면 무서울 것 같아요. 근데 옥희 씨가 만약에 아프다던가 그러면은 그 분신을 출동시켜가지고 그렇죠. 이제 제가 그림 해설을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게 쓰겠죠. 네가 가라. 그렇게 쓰겠죠. 아니 로봇이 거부할 수도 있어요. 이번엔 네가 가라. 이러면서. 내가 아픈데. 그러면서. 진짜. 아무튼 뭐 로봇이 있다면 뭐 부탁하고 싶은 일이라니 있으세요? 글쎄요. 제가 다 할 것 같은데. 못 믿어서? 못 믿잖아. 뭐 자기 자신만 믿으면 되니까. 네. 근데 사실 기계라는 거 상당히 좋은 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부들이 이제 1톤이 달하는 이제 그 무게가 있는 통발이나 뭐 그물을 끌어올릴 때 사람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게 네, 양만기 같은 걸 돌린대요. 그래가지고 밧줄을 말아가지고 쭉쭉쭉 이제 올리는데 근데 이제 그런 기계가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이게 기계가 인공지능이 되고 그런 인공지능이 되면서 좀 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는 지금도 없어진 직종들이 좀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공장의 기계들도 로봇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 그 기계들이 다 기계화되면서 사람의 일자리를 뺏어가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영화 터미네이터처럼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을 위협하는 미래가 정말로 오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우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난 7월에 영국 우주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와 테슬라 스페이스X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 그리고 애플 공동 창업자 스티브 워즈니악 등이 인공지능 기술의 군사 목적 사용 금지를 요구하는 서한을 공개하기도 했대요. 네. 로봇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로봇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는. 이건 이런 정말 미래는 생각하기도 싫은. 오지 말아야겠죠. 네. 그런 영화도 있었잖아요. 로봇이 침략을 한다던가 외계인이 침략을 한다던가 사람이 만든 것이 사람을 침략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네, 자주 이런 거 사용되는 아니겠습니까? 소재죠. 네. 영화에서. 결국 인간의 욕심과 태도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요. 어쨌든 적당히 사용합시다. 네, 그럽시다. 뭐 어쨌든 제일 필요한 거 시각장애인에게는 요새는 너무 또 시각장애인 안내견이 수모를 겪고 있어서 로봇 안내견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또 바람을 가진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로봇이 어느 정도는 발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자, 권순철 홍옥희와 함께하는 내 손을 잡아요. 오늘의 코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톡톡에서는 재밌을 것 같아요. 사극 속 진실과 거짓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권순철의 노하우에서는 건강을 망치는 사소하고도 나쁜 습관들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전공 분야이기 때문에 마음껏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홍옥희의 그림 읽어주는 여자에서는 마티스의 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이국제의 정보톡톡에서는 살 빼려다 건강을 해치는 잘못된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됩니다.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세요. 또 같은 실수야? 배우는 게 좀 늦어서 혹시 나가랄까 봐 걱정했던 나. 적성과 안 맞는 부서라서 나까지 야근하잖아. 늘 관둘까 고민했던 나. 공정한 인사 기준을 만난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걱정 마요. 제대로 교육받고 왔더니 업무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딱 맞는 부서로 옮기고 나서 성과 팍팍 내고 있어요. 공정인사는 능력을 키워 새로운 기회를 만듭니다. 내 인생 또 하나의 찬스. 노동개혁. 내 손을 잡아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사람들에게 꾸준하게 사랑받는 드라마, 영화 장르를 꼽는다면 사극이 아닐까 싶어요. 예, 옛날에도 영화 보면은 사극이 많았거든요. 40년 전 뭐 그럴 때도 사극 많았고 지금도 사극이 많고요. 그렇죠.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 분야가 그렇죠. 아닐까 싶어요. 누구나 한 번쯤 들었을 법한 역사적 사실과 허구적 요소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어가지고요. 극적 재미를 이끌어내기 때문은 아닌가. 그래서 사극이 인기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실이 바탕이 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역사는 어려워도 사극은 재밌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된다는 사람들이 많죠. 네. 우스갯소리로 학창 시절에는 역사 공부를 교과서로 했지만 어른이 된 뒤에는 드라마로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예, 네. 그렇죠. 이런 점에서 드라마 제작자들도 꾸준하게 계속 사극을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3편의 사극 드라마가 좀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S본부에서는 고려 말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조선 건국 과정을 담은 육룡이 나르샤가 방영되고 있고요. K본부에서는 조선 최고의 과학자 장영실을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와 역시 조선시대 보부상들의 이야기를 다룬 장사의 신 객주가 방영되고 있죠. 장영실은 그냥 장영실 아닌가요? 네, 장영실 이름이에요. 드라마 이름. 장영실. 그렇죠. 사극 드라마는 이 어려운 역사를 드라마를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 많은 의의가 있지만 문제는 지금 방영되는 사극 드라마들은 대부분 허구가 버무려진 픽션 사극으로 역사의 상당 부분에서 좀 허구가 가미된 것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톡톡에서는 인기리에 방영됐던 사극 드라마 속 내용들이 어디까지가 역사적 사실이고 허구적 상상인지 사극 속 진실과 거짓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사실 1990년대 방영된 장녹수 아니면 용의 눈물이라든지 왕과비라든지 이런 사극 드라마들은 대부분 조선 왕조실록 같은 공식적인 기록물을 토대로 전개가 됐어요. 그래서 대부분 드라마에서 그런 역사적 배경을 설명해주는 자막과 내레이션이 함께 등장했죠. 네, 그렇습니다. 드라마 이제 가끔 보면 그랬다. 이러면서 맞아요, 그런 거. 네. 그 드라마 끝나고 나서도 뭔가 그런 왕릉을 보여준다든지 뭐 이런 하게 식으로. 되는데. 그래서 그렇죠. 그런 식으로 내레이션이 굉장히 그 드라마의 한 장르였는데 지금은 사실과 허구에 대한 혼선이 좀 그때는 비교적 적은 편이었죠. 네, 지금은 아닌데. 네, 때때로 학자들에게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는 비판을 받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사극 자체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네, 당시만 맞아요. 해도. 그때 당시만 해도. 네. 그런데 2000년대로 좀 넘어가면서 이야기가 좀 달라졌어요. 네. 이때부터 픽션 사극이 주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네. 2000년을 전후로 허준, 대장금처럼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사극들이 안방 극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병훈 감독. 일전에는 왕실 사람들을 주로 다뤘던 것에 비해서요. 공식 기록에서 한두 줄 등장하고만은 어떻게 보면 왕실의 주변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했고요. 네. 또 서민들의 이야기를 전면에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에 2003년 여름 다모가 방영이 되면서요. 본격적인 퓨전 사극에 불을 지폈습니다. 네. 사실 조선시대 여성이 칼을 휘두른다. 말이 됐겠습니까? 그러게요. 네. 이후부터 많은 드라마들은 시대와 인물은 역사에서 따오지만 세부적인 일화는 과거와 현대의 것을 과감히 섞었습니다. 네, 과거 역사를 사실 그대로 온전하게 재현해야 한다는 강박증에서 벗어나면서부터 확실히 좀 사극 드라마들의 폭이 넓어졌죠. 네. 뭐 해를 품은 달이라든지 성균관 스캔들 같은 드라마가 제작됐고요. 추노나 쾌도 홍길동과 같은 서민과 하층민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사극들도 종종 등장했습니다. 네, 아예 사극의 판타지를 더 씌운 밤을 걷는 선비, 태왕사신기와 같은 작품들도 태왕사신 전 진짜 재밌게 봤습니다. 그랬군요. 네. 저도 재밌게 봤는데 나중에는 좀 안 봤어요. 너무 없어지던데 나중에 갈수록. 전 마지막이 재밌었던 것 같은데. 아, 그렇군요. 어쨌든 네. 그 지금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육룡이 나르샤도 사실 반 허구 반이라는데요. 실제 역사와 드라마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게요. 네. 육룡이 나르샤는요. 태조 이성계와 정도전, 이방원 등 조선을 건국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들을 그리는데요. 독특한 드라마 제목은 세종 때 편찬된 서사시인 용비어천가에서 따왔습니다. 네, 용비어천가는 목조에서 태종에 이르는 6대 행적을 노래한 작품으로 네. 여기서 말하는 육룡은 목조, 이한사, 익조, 이행리, 도조, 이춘, 환조, 이자춘, 태조 이성계, 태종 이방원을 말합니다. 아, 네. 반면 드라마에서는 조선 건국에 영향을 미친 육룡에 해당하는 인물을 이성계, 정도전, 이방원, 무휴, 이방지, 분이로 그리고 있는데요. 네. 이 중에 무휴, 이방지, 분이는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탄생한 가상의 인물입니다. 네. 또 고려 말에 이 권력자로 알려진 이인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 이인님의 이름은 이인겸으로 바뀌었는데요. 제작진 말에 따르면 상상력을 극대화시켜서 창작의 자유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데 일설에는 이 후손들에 의해 종종 제기되는 명예훼손 등의 송사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 이런 의견도 있었군요. 최근 이 육룡의 나르샤 드라마에서 핵심 인물로 부각된 척사광도 가상의 캐릭터인데요. 네. 극중의 척사광은 극중 곡산 척시 시조이자 고려 최광의 무사로 회자되는 척준경의 후손으로 나옵니다. 네. 그는 척준경이 창시한 곡산 건법의 유일한 계승자로 무가의 풍문처럼 떠도는 존재로 여겨지는데요. 척사광이 픽션 사극의 묘미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허구의 인물인 반면에 척사광의 시조로 이야기되는 척준경은 실존 인물입니다. 네, 척준경은 극중에 묘사된 바와 같이 실제로도 곡산 척시 맞죠? 네. 곡산 척시 가문의 시조인데 시작부터 무관으로 이름이 높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고려사 열전에 따르면 척준경은 줄이
한주의 향이었던 선조들의 처지로 집안이 가난했고 훗날 고려 숙종이 되는 계림공의 종자로 있다가 여진정벌에 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특히 고려 예종 때 윤관의 여진정벌에 동참해가지고 무인으로 인정받았다고 하네요. 네. 하지만 고려 인종 때에 외척으로 세력을 떨친 이자겸의 난에 가세하면서 오점을 남겼죠. 아하. 인종이 자신의 외조부이자 장인으로 전횡을 일삼던 이자겸을 제거하려고 계획을 세웠고요. 그 과정에서 동생과 아들을 잃은 척준경이 이자겸과 함께 왕이 있는 대궐로 진격했던 거예요. 이후 인종은 이자겸에게 육패까지 당하는 수모를 겪는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네. 이 와중에 척준경이 과거 공유를 치하하면서 충신이라 치켜 세우고 이자겸과의 사이를 멀어지게 했습니다. 결국 척준경은 정치적 동반자였던 이자겸과 그 일파를 제거하면서 네. 한동안 권력을 휘둘렀으나 과거 이자겸의 난에 대궐로 진격했던 죄로 탄핵을 받아가지고 유배를 가기도 했습니다. 사람 일은 참 한치 앞도 모르는 그렇구나. 거네요. 이같이 파란만장했던 척준경의 삶 속에 척사광이나 여타의 후손의 이름은 뚜렷하게 등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욱이 현대 21세기에 이르러서 곡산 척시는 기록으로만 존재할 뿐 실제 서류상 척시 성을 가진 없대요. 한국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네. 자, 드라마에서 정말 화제가 됐던 길태미의 죽음. 이것도 사실과 허구가 섞여 있다고 해요. 네. 그 중에서는 길태미가 이방지의 검으로 인해서 네. 처절한 죽음을 맞이했는데 이방지는 사실 허구의 인물이죠. 네. 반면 길태미는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했습니다. 네. 길태미는 고려 말기 실존했던 인물 임견미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인물이라고 합니다. 임견미는 고려 후기 무사로 이성계와 함께 동령부 토벌에 참가했고요. 1377년 외구 침입 때 서해도 조전 원수로 참전한 공을 인정받아서 출세 가도를 달렸는데요. 특히 이인임과 손잡고 경복 흥 일당을 숙청하기도 했습니다. 네. 무관 출신인 임견미는 우왕 1년 원나라 사신 접대를 둘러싸고 신진사대부와 이인임 등 권문세족들이 갈등을 빚으면서 이들을 탄압하는 데 앞장섰죠. 네, 우왕 9년에 임견미는 말이죠. 수문 하시 중 조선시대로 얘기하면은 좌위정입니다. 이 자리까지 오르지만 네. 최영과 이성계 손에 살해당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라마에서는 이방지에 의해 죽었지만 네. 원래 실제로는 최영과 이성계 손에 죽었군요. 네. 그 외 드라마에서는 위화도 회군이 얘기될 때 날씨가 겨울 날씨였는데요. 이건 아마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지금은 겨울이어서 그랬던 것 같고 실제 위화도 회군은 여름에 일어났다는 설이 유력하죠. 그렇죠. 정도전이 원사신 영접사로 지목이 돼서 고려를 찾은 원나라 사신을 맞이하는 자리에서 엿을 내민 일. 그때도 엿이라는 게 그런 의미였군요. 그러게요. 엿을 내민 일이 있었습니다. 네, 드라마에서 상당히 임팩트 있게 그려졌는데 하지만 친명파였던 정도전은 원사신 영접사가 되는 것 자체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아, 그랬군요. 이렇게 육룡의 나르샤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좀 다른 드라마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네. 보통 허준이 나오는 드라마에 스승으로 항상 등장하는 사람이 같이 등장하는 사람이 유이태죠. 네. 유이태는 허준에게 의술을 가르쳐서 어휘에 이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사실 충격적이게도 실존했던 인물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 자신의 시신까지 내주면서 그러게요. 제자를 가르쳤던 유이태. 이 허준이 유이태로부터 의술을 배웠다는 사실은 어느 문헌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허준의 스승이라는 유이태는 대체 어떻게 등장하게 된 걸까요? 네, 바로 이은성 작가의 동의보감 때문입니다.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가 허준, 전광현 씨가 나왔던. 네네. 줄 서시오. 그거는 그 다른 분의.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땐 큰 인기를 끌지 않았나 싶어요. 네. 어쨌든 큰 인기를 얻자 네. 가상의 인물 유이태가 진주유씨 가문의 족보에 오르는 거예요. 진짜요? 와. 이게 사실이냐? 와. 유이태는 숙종 때 어의를 지낸 의원인
유이태 선생에서 파생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분은 말이죠. 허준보다 100여 년 후에 태어난 인물로 둘은 동시대를 살지 않았습니다. 훨씬 나중에 태어났네요. 네. 드라마 대장금도 실제와 다른 부분이 있죠. 대장금 속에서 묘사된 수락관에는 대장금, 기미상궁, 수라상궁 등 여자 요리사들만 등장했는데요. 실제 역사 속에서는 남자 요리사인 숙수들이 주로 활약했다고 합니다. 예, 당시 왕의 요리사들은 철저하게 분업화돼 있어서요. 물을 끓이는 탕수색, 밥을 짓는 반공, 생선을 굽는 적색, 술을 빚는 주색 등 한 사람이 평생 한 가지 일에만 종사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와, 평생 물만 끓이면 기분이 좀 대단한데요. 물론 그랬겠지만 어쨌든 전문가란 얘기죠. 그러게요. 물 끓이는 전문가가 되겠어요. 네, 그렇죠. 얼마나 끓여야지 섭씨 100도를 맞출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거. 네. 왕이 원하면 언제든 요리를 대령할 수 있도록 상시 대기해야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분업화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왕실 요리사 일은 모두 기피할 정도로 고된 일이었다고 해요. 중종시대에는요. 일이 너무 힘든 탓에 무단결근을 하는 요리사들이 늘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고 하죠. 무단결근까지. 네. 얼마나 힘들면. 네. 이 때문에 수락관 궁녀들은 체력 한계상 숙수들을 보조하는 역할에 그쳤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출퇴근을 하는 수락관 사람들에게 출입증을 발급한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자, 남자는 388명, 여자는 12명밖에 안 됐습니다. 경국대전 역시 수락관 남녀의 비율은 14대 1로 명시를 하고 있어요. 와, 그때도 남자가 요리를 했다는 게 진짜 좀 신기하게 그러니까 느껴지긴 여성 하네요. 자체들은 사회에서 생활하기가 좀 힘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네. 다모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 네, 그런 거예요. 아프냐 나도 아프냐 이런 일은 절대 없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드라마 바람의 화원과 영화 미인도를 보고 정말로 신윤복이 여자였을까라고 의문을 푸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신윤복이 여자라는 설정은 이정명의 소설 바람의 화원을 설정을 그대로 가져온 것일 뿐 사실과는 무관하다고 합니다. 네, 산수와 풍속화에 능했던 신윤복이 뛰어난 화가였는데 그림은 많이 알려졌지만 생애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남아있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풍월, 떠도는 이야기만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특히 기생, 남녀 간의 사랑 등은 묘사하는 그런 섬세하고 유려한 화법 탓에요. 여자가 아니냐고 오해를 받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는 조선 최고의 궁중화가이자 풍속화가로 이름을 날렸던 김홍도와 똑같이 영조, 정조 시대를 살았던 남자가 분명하다고 합니다. 아,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까요? 네. 사극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가끔 임금과 신하가 이 독대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 조선시대 때는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었다고 합니다. 육룡이 나르샤에서 화요일에 임금과 신하가 독대하는 일을 없게 해야 한다고 정도전이 나오는 대사가 있었는데 마침. 아무튼 조선시대에는요. 사관을 두어서 최고 권력자인 국왕의 말과 행동을 빠짐없이 기록했는데요. 사서나 주서 이 두 사람 가운데 적어도 한 사람이 곁에 있지 않으면 왕은 누구와도 대화를 할 수 없었다고 하지만요. 그렇다고 임금과 신하의 독대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조선의 왕들은 종종 독대를 시도했는데요. 대표적으로 효종과 송시열의 기해 독대와 숙종과 이의명의 정유 독대가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워낙 상상력이 가미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일부 역사가들은 퓨전 사극을 두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다고 비판하지만 제작자들은 하나의 창작물로 봐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극들이 어느 정도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어디까지 역사적 기록이고 허구인지 알고 보는 드라마라면 더 깊이 있게 좀 드라마를 볼 수 있겠죠? 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할 거야? 이제 빨리 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퇴근 언제 할 거냐고. 근로시간이 줄어듭니다. 나 회사 관두게 됐어. 그럼 다음 달 생활비는? 실업급여 받으면서 천천히 찾아보자, 여보. 실업급여가 늘어납니다. 최 씨, 오늘이 마지막 출근이에요. 내일부터 정규직으로 출근해요. 정규직 전환이 쉬워집니다. 노동개혁으로 대한민국이 새 출근합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 시간은 권순철의 노하우입니다. 순철 씨가 자신 있다고 했던 바로 그 정보 어떻게 준비되어 있을까요? 자, 보통 몸에 병이 생겼을 때 그 원인으로 잘못된 식생활, 운동 부족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뿐만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권수철의 노하우에서는 건강을 망치는 사소하고도 나쁜 습관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자들은 알면서도 참 고쳐지지 않는 게 바로 다리 꼬고 앉기거든요. 저도 방금 전까지 했다가 방금 스르 풀었어요. 계속하고 네. 있죠? 네.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무의식적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다리를 꼬고 앉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는 자세보다 다리를 꼬고 앉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라는데. 네, 이게 좀 편해요. 그리고 또 뭐 여자들은 각성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리를 꼬고 앉는 경우도 있고요. 샤론 스톤 생각나지 않습니까? 맞아요. 여성미를 극대화하죠. 하지만 흐트러진 자세가 습관이 되면 말이죠. 우리의 건강에는 분명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자, 우선 다리를 꼬면 골반 통증이 생깁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다리를 꼬게 되면 다리 길이가 달라지고 짧은 다리에 더 큰 하중이 가게 돼요. 예, 그래가지고 골반 통증이 생기게 되는 거죠. 특히 여성들은 골반이 틀어지면 생리통, 생리불순 등의 각종 자궁질환의 원인이 되고 합니다. 네. 요즘엔 아이들도 다리를 꼬고 앉더라고요. 이것도 네. 아이들에게는 더 문제겠죠? 예, 어른들이 다리를 꼬고 앉는 것을 좀 보고 따라하는 것 같아요. 성장기 아이들은 다리를 꼬게 되면 골반에 변형이 생기면서 척추 측만증, 오다리, 안짱다리, 각종 나쁜 다리가 생기게 됩니다. 네. 척추에 관절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또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나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다리를 꼬게 앉게 되면 무릎 주변에 근육이나 인대가 늘어나서 연골에 부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 연골이 빨리 닳게 되므로 퇴행성 관절염 발병 시기를 앞당기게 되면서 인공관절을 끼울 수도 있다. 예,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런 뼈의 문제뿐만 아니라 소화가 잘 안 된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식사를 할 때 말이죠. 다리를 꼬고 앉게 되면 위에 부담을 주게 돼서 소화불량이 되거나 과식의 원인이 돼요. 마지막으로 다리를 꼬는 습관은 심할 경우에 굉장히 위험한 병인 하지정맥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리를 꼬게 되면 허벅지 정맥에 피가 잘 안 통하게 되면서 이 혈액이 주변의 다른 정맥으로 순환을 하게 되는데 이런 현상이 반복되다 보면 허벅지 혈액 순환이 약해지면서 하지정맥류가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무서운 병이에요, 하지정맥류. 네, 맞아요. 오죽하면 다리 꼬지 마라는 노래가 나왔겠어요. 네. 하지정맥류 걸리니까. 네, 위험해요. 네. 그럼 어떻게 앉는 게 좋을까요? 자, 어떻게 앉는 게 좋냐면요. 네. 의자에 앉을 때 등받이에 허리를 바짝 붙이고 가슴을 편 채로 무릎을 가지런히 모아서 앉는 것이 좋은 자세입니다. 근데 좋은 자세는 좋은데 그렇게 오래 앉아있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뭐 기대 앉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를 대야 되니까. 네. 예, 물론 바른 자세로 장시간을 앉아있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장시간 흐트러진 자세로 앉아있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 의식적으로 항상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을 좀 지속을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식을 항상 이렇게 유념해 네. 두고 있어야 된다. 네. 근데 앉아있는 자세뿐만 아니라 서 있는 자세도 몸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요. 네, 앉아있는 자세만큼이나 서 있는 자세 또한 중요한데요. 이 지하철이나 전철에서 서 있을 때 어느새 구부정한 자세로 있는 이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짝다리를 그렇게 짚어요. 저도요. 이거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런데 이게 허리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네. 상체가 앞으로 구부정하게 숙여져 가지고요. 척추와 골반에 무리를 주게 될 수도 있고요. 한쪽 다리에 힘을 주고 비스듬히 서 있는 것은 이게 짝다리죠. 골반을 비뚤어지게 만드는 나쁜 자세입니다. 골반이 비뚤어지면 각 내장 기관도 제자리에 있지 못해서 소화장애와 변비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차렷 자세하고 서 있어야 되나요? 자, 서 있을 때는 말이죠. 네. 턱은 당기고 가슴은 내밀며 배는 집어넣고 허리를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아, 이거 좋은 자세는 너무 힘들어요, 이거. 남자분들 중에는 뒷주머니에 지갑이나 핸드폰을 넣어두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것도 굉장히 안 좋죠. 네, 그렇습니다. 이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좌골신경이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으면 통증이 생길 수도 있는데 특히 지갑을 주머니에 넣은 채로 앉으면 골반뼈와 근육 등이 비뚤어지는데 이로 인해서 좌골신경이 눌려가지고 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 이 때문에 엉덩이와 다리에 통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휴대폰을 상의 윗주머니에 넣는 것도 안 좋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휴대폰이 심장 가까이 있으면 심장 박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데요. 네. 이 미국 미네소타주 메이어 클리닉의 데이비드 하이스 박사는 정상인 지원자, 심상기 정상이겠죠. 네, 정상인 지원자 980명을 대상으로 해서 5종류의 휴대폰을 가슴 부위에 댈 때와 대지 않을 때를 비교한 결과 전체 20%에서 심박수 이상을 감지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전체 7%는 박동수가 빨라지면서 가슴이 두근두근해지는 심계항진 현상이나 두통, 현기증 등의 증상을 보였습니다. 네. 평소 휴대폰을 심장과 가까운 곳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진동이 울릴 때마다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고 울렁거리거나 기분이 나쁜 증상이 느껴진다면 당장 휴대폰과의 거리는 좀 두는 게 멀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상의 주머니에 담긴 물건은 그 자체 무게로 심폐호흡 상태와 목 및 어깨 근육에 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따라서 와이셔츠 주머니에 담배 등을 넣고 다니는 것도 그리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또 보관하는 습관도 그렇지만 요즘 지하철이나 거리를 보면 스마트폰 보느라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네. 이런 습관도 건강에 참 안 좋을 것 같아요. 예, 스마트폰은 이제 우리 삶 속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 자리를 잡고 있는데 네. 문제는 옥시 말대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자세로 인해서 목뿐 아니라 허리, 골반, 건강까지 해칠 수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요즘 길 걷다 보면 스마트폰을 보기 위해서 고개를 푹 숙이고 걷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네. 고개를 푹 숙이게 되면 어깨도 자연스럽게 구부정해져서 자세 중립 정렬에서 10도나 앞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중립에서 10도 기울어지면 굉장히 기울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게요. 네, 이러한 자세가 지속 반복되면 체형이 틀어져가지고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거북목 증후군 뭐 이런 것도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흔하게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질병이 일자목 즉 거북목 증후군입니다. 이게 심할 경우에는요 디스크로 발전할 수가 있고요. 이 우리 몸은 하나의 중심축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북목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어깨, 척추, 허리, 골반, 다리까지 무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또 거북목은 이 외에도 목 주변 부위가 긴장돼서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만성 두통으로 이어져 있고요. 네. 이미 목 디스크로 진행된 경우에는 목에서 나온 디스크가 어깨와 팔 쪽의 신경을 자극해서 팔과 손의 저림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게 네. 터널 증후군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목뿐만 아니라 허리가 아플 수도 있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허리 통증이 갑자기 나타났는데 별다른 외부 충격이 없었다면 이 평소의 자세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역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서 장시간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 있으면 허리 근력이 약해져가지고 허리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네.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무심코 생각지도 못하고 했던 행동들이 몸을 망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네. 또 추가적으로 알려주실 것들이 있나요? 네, 목욕 후에 말이죠. 면봉으로 이 귀 안에 물기를 제거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네. 이 목욕을 하면 귀 내부의 피부가 부드러워지는데 면봉으로 닦아내면 이 외이도 쪽의 피부가 상처를 입고 세균이 감염돼서 외이도염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외이도염. 그래서 면봉보다는 찬바람을 이용해서 귀를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귀 건강을 꼭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귀 건강을 해치면 큰일 납니다. 네, 그렇죠. 또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는 것도 척추 측만증과 안면 비대칭 이 위험이 있으니까요. 텔레비전 볼 때도 항상 바른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건강을 해치는 나쁜 습관들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게 참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저도 좀 무심코 하는 일들이 많고 그런데요. 앞으로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또 조심해야겠습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핀테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결제, 송금, 은행 업무 등 우리는 예전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예금, 보험, 펀드,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죠. 핀테크, 이제 생활입니다. 금융개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림 읽어주는 여자 시간이에요. 오늘은 어떤 명화를 만나볼까요? 단 3가지 색으로 그림을 완성한 화가가 있어요. 대표적인 야수파에 속하는 앙리 마티스의 작품 춤입니다. 이 춤 작품은 연습식으로 그린 초기작과 두 번째 그린 완성작이 있어요. 이 2개 작품을 함께 소개할게요. 그래요. 자, 그림을 그린 마티스. 네, 마티스. 차 이름이 아니고. 마티츠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자, 마티스는 말이죠. 원근법이나 신체 비례 같은 미술의 요소들은 무시하고 오직 강렬한 색채와 보색됨만 추구한 대표적인 야수파 화가예요. 네, 야수파가 뭡니까? 야수주의는요, 20세기에 프랑스에서 일어난 예술 사조예요. 사실적이고 전통적인 기법에서 벗어나서 파격적인 구도를 시도하고요. 빨강, 파랑, 초록, 노랑 등 강렬한 원색을 사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마치 야생의 야수와도 같은 거친 그림은 그 화가의 개성과 내면 세계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야수주의 그림들은 이 후에 입체주의, 추상주의로 나가는
이 현대 미술의 길목이 되기도 했죠. 네, 맞습니다. 마티스는 원래 법률을 공부하고 법률사무소에서 서기로 일했어요. 그런데 맹장염에 걸려서 수술을 하고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하면서 그림을 그렸던 게 마티스의 인생을 바꾼 계기였습니다. 네, 이때 그 화가가 돼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문화생으로 들어갔죠. 네, 그래서 기스타브 모로의 문화생으로 들어갔는데요. 붓질이 너무 어색했던 탓에 실력이 꼴찌였고요. 놀림감이 되기 일쑤였어요. 하지만 약골이었던 마티스는 오직 그림만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잘하진 못했지만 그냥 계속 했던 거예요. 덕분에 부인이 고생이 많았다고요? 네. 심지어 마티스가 밖에서 데려온 아이까지 키우면서 뒷바라지에 따르고 네, 오키 씨라면 절대 안 했겠죠? 약골인데 할 건 다 하고 다녔어요. 부인이 고생이 참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마티스는 나중에 사설 미술학원을 운영했는데요. 뜬구름 같은 말로 학생들을 가르쳤대요. 좋은 색은 노래하는 색이야. 멜로디가 울리고 향기가 나야 해. 아니면 색이 푹 삶아져서 흐물흐물하면 못 써. 아니면 색은 집의 기초인 바닥, 벽, 들보, 공간이야. 그것들이 모여서 한 채의 집이 되지. 네. 이런 말들로 가르쳤대요. 보통 철학자들이나 할 수 있는 말을 그림 그리는 분이 했는데 네. 이해하는 학생들이 한 명이라도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인지 마티스 학원에서 배운 학생 중에 뛰어난 화가로 성장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마티스의 가르침은 다 한 가지와 관련되어 있어요. 바로 색이에요. 마티스는 바다가 꼭 파란색일 필요가 있을까라고 의문을 가졌다고 해요. 1905년 카탈루냐를 여행하면서 풍경의 색채에 매료된 마티스는 이후 색의 본질에 대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티스는 이런 결론을 내렸대요. 자연을 노예처럼 모방하는 건 무의미한 짓이다. 마티스의 이런 생각과 표현을 피카소가 참 높게 평가했다고 그러죠? 네, 피카소가 그의 뱃속에는 태양이 들어있다라고 할 정도로 색채 표현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초반 작품에서는 덜 원색적인 색을 사용했지만요. 1920년대에 들어서 자신만의 강렬한 색채 표현을 완성합니다. 네, 그렇군요. 하지만 색채만을 강조한 단순한 그림은 유럽에서 도통 인기가 없었죠? 네, 비교적 현대 미술을 잘 받아들였고 현대 미술을 발전하게 한 미국의 그림 시장도 마티스의 그림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그래도 그 와중에 마티스의 진가를 알아봐준 사람이 있었다는데요. 네, 마티스의 유일한 후원자인 러시아의 사업가 세르게이 슈추킨인데요. 예술에 대한 안목이 굉장히 앞서 나간 사람이었기 때문에 단순하고 거친 마티스의 그림의 가치를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과 관련된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네. 마티스의 대표작 중에 하나인 빨간 조화는 원래 파란색 바탕의 그림이었습니다. 이런 빨려 들어갈 것 같은 파란색에 반한 슈추킨이 미완성이었던 그림을 자기가 사겠다면서 계약을 하고 몇 달 후에 완성된 그림을 보러 왔는데요. 황당하게도 파란색 바탕이 마티스의 변덕 때문에 빨간색으로 온통 바뀌어버린 거예요. 네. 참. 황당했겠죠? 파란색 때문에 산 건데 빨간색이 돼버렸으니까. 네. 웬만한 사람이었다면 화를 내면서 계약을 취소했을 법한데 그래요. 슈추키는 그래도 상관없다면서 노 프로블럼이라면서 파리 시내에 집 한 채 구할 만한 엄청난 돈을 내고 이 그림을 사갔다고 합니다. 슈추킨도 이 사람처럼 보통 인물이 아니네요. 네, 그런 것 같죠? 그래서 이 작품은 원래 파란 조화였지만요. 바탕색이 바뀐 탓에 빨간 조화라는 제목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네. 오늘 소개할 그림인 춤 1과 춤 2는 모두 슈추킨이 주문해서 그린 작품이에요. 춤 1은 미국 사업가 록펠러가 사서 뉴욕 현대미술관에 기증했고요. 춤 2는 슈추킨이 자기 저택에 소장하고 있다가 러시아 혁명 때 국가가 몰수하는 바람에 지금은 에르미타슈 미술관에 있습니다. 네, 슈추킨이 계속 이 그림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림의 가치가 엄청났을 텐데 아쉽긴 할 것 같아요. 네,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면 초기작인 춤 1과 완성작인 춤 2를 함께 볼게요. 1909년에 그려진 춤 1은 하늘을 표현한 파란색 바탕과 땅을 표현한 초록색, 그리고 인물의 누드를 그린 살색, 이 세 가지 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티스의 유일한 후원자이자 집에 걸어놓을 그림을 주문했던 러시아 사업가 슈추킨은 당시 두 아들과 남동생 그리고 부인까지 병사하는 등 비극적인 일을 겪고 있었습니다. 마티스는 슈추킨에게 활력과 용기를 불어넣어주기 위해 역동적인 춤 그림을 그렸습니다.
5명의 여인이 강강술래하듯이 손을 맞잡고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철이가 깔끔하지 못하고 인물을 무난한 살색으로 표현하는 등 연습작의 성격이 강합니다. 1910년에 그린 두 번째 작품 춤 2를 보면 앙리 마티스가 왜 야수파 화가로 불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 역시 3가지 색만 사용했습니다. 하늘은 짙은 파란색, 땅은 짙은 초록색으로 그렸습니다. 하지만 누드인 인물의 살색을 다홍색에 가까운 강렬한 빨간색으로 채웠습니다. 이런 색채의 작용이 푸른 계통의 배경은 뒤로 물러나 보이고 붉은 계통의 인물은 앞으로 나와 보이게 합니다. 이처럼 원색의 색을 사용해서 강한 보색 대비의 효과를 주는 게 마티스 그림의 특징입니다. 대신에 배경은 색으로 구분을 졌을 뿐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명암과 원근법도 없고 공간처럼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인물들은 땅을 밟고 있다기보다는 허공에 있는 것 같습니다. 춤 2 역시 5명의 여인들이 강강술래하듯이 빙빙 돌며 춤을 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춤 1보다 더 분명하고 깔끔한 선처리를 보여주는데 굵어지다가 얇아지는 변화무쌍한 선들이 움직이는 느낌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5명의 여자들 구도를 보면 그림 오른쪽에 있는 여자들은 비교적 작고 왼쪽에 있는 여자들은 비교적 크게 그렸습니다. 특히 양옆에 있는 여자들은 신체가 비정상적으로 뒤틀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뒤틀린 신체가 오히려 춤을 추고 있는 5명의 여자들이 완전한 원의 형태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림 왼쪽 아래 부분의 원이 약간 찌그러져 있는데 이는 가운데 있는 여자가 자기 왼쪽에 있는 여자의 손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손을 놓칠 만큼 격렬하게 춤을 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티스는 3가지 색과 단순 명쾌한 선, 그리고 인물의 구도만으로 신명나게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은 리듬감 있는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춤과 음악이 시작된 그 옛날, 인간의 본능적이고 순수한 행위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마티스의 춤 그림은 인간의 순수한 열정, 생명력, 원시적인 행위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합니다. 네, 이 설명 들어보시면 마티스가 그림을 얼마나 단순하게 그렸는지 느껴지시죠? 네, 이 어린아이가 단순하게 이렇게 네. 아무렇게나 그린 것 같은 마티스의 그림이 이 값어치가 좀 있다고요. 이 값어치는 그림으로 평가받는 걸 보면 이 예술이 참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네. 좀 들기도 해요. 내가 저평가한 그림이 나중에 가서는 대단한 작품이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노래 굉장히 못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되게 좋아하더라. 그 음악성이 있다라고 또 평가하기도 하더라. 뭐 이런 그러니까요. 것처럼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도 듣고 싶은 명화가 있다면 언제든지 메시지 보내주세요. 페이스북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 페이지나 저희 블로그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17년 만에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대타협의 실천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자리가 빈자리가 되지 않도록 반복되는 쪼개기 계약은 사라져야 합니다. 일하고 싶으면 2년 더 일자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재취업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동개혁 입법을 응원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국제 정보톡톡입니다. 생활 속 유용한 정보에 대해 소개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어떤 정보가 기다리고 있죠? 오늘은 살 빼려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잘못된 다이어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국제의 정보톡톡. 새해가 시작되면 매번 빠지지 않는 건강 목표가 있죠.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이런저런 다양한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의 성공담을 듣고
무작정 따라했다가는 오히려 건강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다이어트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오늘 알려드리는 절대 해서는 안 될 다이어트법 꼭 기억하고 계시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유식 다이어트는 하지 마세요. 이유식 다이어트는 유명 할리우드 배우가 공개해서 인기를 얻게 된 다이어트법인데요. 실제 아이들이 먹는 이유식을 식사 대용으로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과일이나 곡식을 으깨고 곱게 끓여 먹는 이유식은 소화기관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아이들에게는 영양분을 전달하고 소화를 도와서 이로운 음식이지만 성인이 섭취했을 때는 충분한 영양분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영양 부족을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살이 찌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줄여나가는 다이어트법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체지방이 늘거나 원래 식단으로 돌아갈 경우에는 순식간에 살이 확 불어날 수도 있고 꾸준히 섭취하더라도 포만감을 느끼기 어려워서 중도에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이유식 다이어트는 안 하는 게 좋겠죠. 둘째, 간헐적 단식 다이어트도 하지 마세요. 간헐적 단식은 소식을 지향하는 다이어트인데요. 간헐적 단식 다이어트가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5대2 방식은 일주일 중에 5일은 하루 3끼를 먹고 나머지 2일은 하루 1끼만 먹는 방법으로 하루 3끼를 섭취하는 날과 1끼를 섭취하는 날이 규칙적으로 섞여 있게 하는 겁니다. 또 16대8 방법은 하루 중 16시간 동안 어떤 음식도 섭취하지 않다가 남은 8시간 동안 2끼를 섭취하는 방법인데요. 보통 아침, 점심을 먹지 않고 저녁이 돼서야 잠들기 4시간 전까지 총 4시간 동안 2끼를 섭취하는 방식이랍니다. 그런데 이런 다이어트 방법은 갑자기 식사량을 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위험한 상황이라고 인지하고 지방을 많이 축적하게 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오히려 다이어트 효과를 보기 어려워집니다. 게다가 일정하지 않은 음식 섭취로 인해서 소화기관이 약해지고 폭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위험하답니다. 이런 위험성을 안고서는 안 하느니만 못하겠죠. 셋째, 원푸드 다이어트도 하지 마세요. 원푸드 다이어트는 말 그대로 황제 다이어트, 바나나 다이어트, 레몬 다이어트 등과 같이 지방 함량이 적은 음식 하나만을 꾸준히 섭취하는 다이어트법입니다. 이런 다이어트 방법은 단시간 내에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원푸드 다이어트는 영양소 섭취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체중이 감소함과 동시에 영양 결핍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체내의 각 장기마다 필요로 하는 영양소들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게 되면서 곳곳에서 이상 증세가 나타나게 되고 어지럼증과 구토, 무기력증 등을 느끼기 쉽고요. 또한 장시간 계속됐을 때는 노후 건강에 꼭 필요한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하기도 합니다. 다이어트도 좋지만 몸의 균형을 깨뜨리면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피하셔야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다이어트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으면서 그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지만 꾸준한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이야말로 다이어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비만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건강을 지키면서 해나가는 올바른 다이어트법을 통해서 건강한 아름다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오키 씨는 뭐 다이어트 생각 안 하고? 그죠. 워낙에 좀 저는 식탐이 있다 보니까 먹는 걸 줄이면서 다이어트를 못 하겠더라고요. 저도 체중을 유지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어요. 먹는 맞아. 건 먹는데 유지도 힘들어요. 이제 더 찌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100kg 넘으면 난 죽을지도 모른다. 10kg를 남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정도예요? 네. 그 정도까지 안 보이는데? 10kg를 남기고 있기 때문에 네,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조심해야겠는데 그럼요? 그래가지고 요새는 2끼 먹고 있습니다. 아, 아침을 안 먹죠? 아침을 먹을 때도 있고 아침 먹으면 뭐 점심 건너뛰고 그러고 있는데 간헐적 단식은 좀 안 좋다 그러고 원푸드 다이어트는 당연히 안 좋고요. 그리고 그 진리를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뭐요? 사람은 움직이는 만큼 빠진대요. 먹는 만큼 찌고 안 먹으면 빠진대요. 안 먹으면 빠지고 그만큼 또 먹은 만큼 움직이면 또 그대로 또 유지가 되는 거나 먹은 만큼보다 이상 움직이면 빠지고 이게 진리예요. 맞아요.
그 괜히 진리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시신 아마도 먹는 만큼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많이 먹지 않아요, 옥시. 식탐만 있을 뿐이고 많이 맞아요. 먹지 않고. 저도 요새는 좀 양이 줄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음식 조절은 좀 충분히 필요하다. 많이 먹으면 무조건 찐다. 이런 거 좀. 근데 체질상 또 안 찌는 사람도 있대요. 그게. 그건 진짜 부러운 축복의 체질이죠. 그 시중에 또 다이어트에 대한 나쁜 정보, 또 안 좋은 정보들이 많이 돌아다닌다면서요. 맞아요. 그냥 그 잘못된 정보인지 확인도 안 하고 일단 혹하며 시도부터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도 뭔가 있어요. 되게 좋아 보이고 금방 빠질 것 같고 이런 거. 하지만 살은 고사하고 건강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요. 나에게 적합한지 꼭 확인하고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건강한 다이어트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자, 4일 동안 저희가 또 보내드렸는데 이제 저는 이제 내일은 못 뽑고요. 못 뵙고요. 네. 다음 주에 이제 뵐 텐데 오키스 주말 잘 지내시고요. 네. 월요병과 함께 만나요. 네, 그래요. 자, 1월 21일 목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 권순철, 홍옥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